되기도 하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C에 대해서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스크탑 PC에서 나는 슬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추천드리는 거는 CPU는 무조건 클럭 수가 높고 스레드 많은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쏟아라라는 거 되는 거긴 한데 좋은 스펙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게 인텔과 AMD 두 개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좀 많이 핫한 이슈죠. 인텔이 지금까지 CPU 시장을 먹고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높다. AMD가 뭐 이번에 라이젠 시리즈로 젠2를 갖고 오면서 성능은 인텔급이거나 인텔보다 좋은데 가격은 인텔의 뭐 3분의 1이다 막 이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AMD로 넘어가셨는데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개에서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인텔에서는 심드가 돌아가는 게 SSE 뭐 AVX2가 있고 AVX 512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AMD는 AVX 512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VX2만을 지원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신에 코어 수라든지 코어 수와 클럭 이거에 대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나서 난 AVX 512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인텔로 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난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라고 하시면은 AMD 쪽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ORB 기준으로 인텔 쓴다고 하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모델을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문제 없이 돌리려고 하면은 저는 웬만한 게임이 돌아가는 것들은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데스크탑 PC가 최적화를 많이 안 시켜도 이제 PC에서 슬램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굉장히 가벼운 슬램을 돌리려고 하는 케이스에는 PC는 사실 굉장히 스펙 오버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PC방에 들어가는 그런 CPU 정도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슬램은 다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코어 수 끝까지 올린 거에다가 오버클럭 쨍쨍하게 걸어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래도 이제 성능이 좋으면은 좋은 거니까요. 이제 안 되는 것보다는 되면서 남는 게 좀 더 이제 자유도가 높으니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버젯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GPU에 대한 점이 이제 고려점이 되는데요.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다이렉트 이제 슬램에서 CPU를 사용하는 피처 베이스드와 그리고 이제 피처를 뽑아서 스파스하게 가는 이제 피처 베이스드 슬램이 있고 좀 더 많은 병렬 처리를 요구하는 다이렉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소드에서 CPU에서는 아무리 좋은 CPU도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알고리즘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GPU로 보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퓨전 같은 거가 이제 CPU로는 절대 리얼타임으로 못 도는 거,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려면은 GPU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GPU 괜찮은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벤치마크를 제가 직접 찾아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는 꽤 괜찮은 것들, 웬만한 모던한 게임들 돌아가는 정도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딥슬램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하면은 좋은 GPU를 쓰시는 게 역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80 Ti라든지 적어도 RTX 시리즈를 쓰면은 이제 텐서 코어를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RTX 2060부터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양의 병렬 처리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풀 HD인데 거기서 나는 옵티컬 플로우를 모든 픽셀에 대해서 돌리고 싶어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CPU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CPU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데이터 처리를 병렬적으로 실시간에 돌릴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픈CV에서 쿠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오픈CV 내부적으로 이제 빌드를 할 때 그 CMake에서 볼 때 쿠다를 넣을 거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오픈CV 개발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쿠다를 지원을 해주게 만들었어, 이 정도면은 쿠다 써서 빠를 거야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엔비디아 기술 블로그에서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그 오픈CV랑 섞을 수 있는 쿠다 버전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오픈CV랑 사용할 때 정말 옵티마이즈 잘 되게 만든 게 있어, 기존의 오픈CV에서 제공하는 쿠다의 빌드 방식보다 4배, 5배는 더 빠르니까 엔비디아 옵티마이즈드 오픈CV를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GPU는 어떤 거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CV와 쿠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쿠다를 돌릴 수 있는 엔비디아 GPU가 돼야 되고요. 이 뜻은 이제 라데온 쪽 GPU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딥슬램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딥슬램도 딥러닝 대부분은 이제 라데온 GPU가 아니라 엔비디아 GPU에서 쿠다를 써서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쓰시면 좋고, 그리고 다이렉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그런 슬램들도 라데온 GPU보다는 쿠다를 사용해서 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답은 엔비디아 GPU ITX 2060 이상부터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램은 다다잉 램이에요. 이거는 누가 거의 사자성어 수준으로 이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램은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클럭의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램이 많으면 진짜 좋은 이유는 키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이러면 슬램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이 돼요. 램이 이제 저희가 슬램을 돌리면서 나오는 정보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게 램 안에서 꽉 차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슬램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슬램을 하는 경우에서는 맥시멈 타임을 저희가 2분 정도로 둡니다. 2분 이상 가게 되면 더 이상 램에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저장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제 화면에서 렌더링이 계속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2분 리밋에 도달하셨습니다, 슬램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도록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램이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4기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저희가 워크스테이션, PC 워크스테이션은 잘 빌드라면 128기가도 충분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슬램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도 되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은 CPU 클럭 높은 거, 스레드 많은 거, 인텔이든 AMD든 둘 중에 하나 AVX 512가 되는 거 골라서, AVX 512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될 거고, GPU는 엔비디아 GPU, 램은 다다잉 램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환경으로 본다 하면은, 제가 여기서 모바일이라고 한 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라즈베리 파이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배터리를 꽂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싱글보드 컴퓨터들도 포함해서 모바일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슬램을 하려고 하거나 CV를 하려고 한다면은 안드로이드와 iOS 둘 중 하나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슬램 알고리즘들, 모바일 임플레멘테이션들이 된 걸 보면은 반 이상이 다 iOS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iOS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보다.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OS 자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고, 하드웨어는 뭐 삼성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 만들잖아요. 삼성도 있고, 안드로이드 쓰는 딴 데가 뭐 있죠? 뭐 다른 스마트폰들. 그렇다 보니까 OS와 하드웨어 간의 최적화가 100%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안드로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iOS보다는 안드로이드가 좋아 하면서 이제 삼성폰 최고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슬램에서만큼은 저도 지금 스마트폰 삼성 거 쓰고 있고, 새로 나온 플래그십 당장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슬램을 얹을 스마트폰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iOS를 고를 거고, 태블릿을 고를 거면 아이패드를 고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더 알고리즘이 더 빨리 돌고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돌기 때문에, 더 많은 빨리 돌므로써 번 그 시간만큼 다른 알고리즘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업자분들께서는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슬램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납품을 한다, iOS 시스템을 탑재해서 납품을 한다 했을 때 납품 디바이스의 비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iOS가 안드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인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고려를 했을 때, 아니면 사용자가 우리는 무조건 안드로이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빈도가 꽤 빈번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모바일 앱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해도 안드로이드, iOS를 둘 다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iOS만 하는 게 이제 보통 주가 될 거고요. 안드로이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 안에 iOS 개발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얘네들이 이제 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OS가 iOS로 되어 있는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아직 없고요. 애플이 이제 곧 AR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드로이드를 하시는 거가 그런 경우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PC, SBC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보드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광민님께서 얘기를 하셨었던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보다 성능이 좀 더 좋은 라떼 판다나 오드로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PC 형태로 나오는 인텔 누크가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 제슨 시리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슨 시리즈는 제가 나노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노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나노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손바닥 사이즈에 조금 이렇게 들어갈 정도, 제가 이제 성인 남성 손바닥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좋은 거는 발열이 조금 있기는 한데 GPU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쿠다가 된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쿠다가 된다는 거는 이제 오픈11 쿠다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가속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딥슬램을 쓸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가 스테레오 비전을 할 때 스테레오 비전 그 API에서 쿠다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드 카메라, 이제 스테레오랩스의 제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쿠다가 필수 디펜던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다이렉트 메소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엔비디아 제슨 시리즈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슨 나노, 그리고 그 다음에 TX2, 그 다음에 제비어 순으로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CPU의 성능도 좋아지고 메모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GPU 성능도 좋아집니다. 가격은 제슨 나노는 10만원대, TX2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70만원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비어가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내려서 8, 90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제비어를 사고 싶긴 한데, 네, 제비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후원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아이작 SDK는 장점이 될 수가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엔비디아 아이작 SDK는 이제 그 로봇 개발을 위해서 만든 SDK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봇 센서 통신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로스의 대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작 SDK가 로봇 시뮬레이션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에서 그 옵티마이저가 잘 됐다는 거가 될 수가 있겠는데, 로스를 떼고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슬램을 돌리는데 아이작 SDK가 필수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용을 어떤 면에서 해볼 수는 있긴 한데 필수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이작 SDK보다 제슨 시리즈에서 나오는 추가 캐리어 보드를 구입을 했을 경우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멀티 카메라를 하면서도 딜레이가 거의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엔비디아 스트리머가 들어있는 딥스트림 SDK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카메라를 이용해서 슬램을 한다. 레이턴시 하나도 없고 이제 그 딥러닝 인퍼런스 돌리는 것도 굉장히 옵티마이저가 잘 돼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SDK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사실은 엔비디아 제비어를 1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을 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는 다른 옵션으로 이제 라떼 판다라는 싱글보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라떼 판다는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홍보하는 거를 들으면은 라떼 판다의 가장 플래그십 알파였나? 그거의 성능이 맥북 미니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 라고 해요. 그거는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는 굉장히 준수한 성능이라고 하고, 윈도우즈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오드로이드 쪽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은 이제 GPU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딥러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딥러닝을 하고 싶다, 난 라떼 판다에서 딥러닝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텔 뉴럴 컴퓨트 스틱이라는 USB 형태의 GPU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꽂고 하시면은 이제 인텔의 오픈비노라는 인퍼런스 옵티마이즈가 굉장히 잘 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구글 TPU를 중점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 구글 코랄 액셀러레이터를 이제 또 USB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쓰시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슬램에서 내 한계를 시험하겠다, 나는 정말 이 정도 약한 CPU에서도 돌 수 있는 슬램을 만들어 보겠다라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알고리즘을 탐색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좋은 플랫폼에서, 가능하면 데스크탑 PC에서 시작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딥러닝을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얘는 라즈베리 파이 3인데 3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라즈베리 파이 안에는 GPU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인텔 뉴럴 컴퓨터 스틱이나 구글 코랄 액셀러레이터를 써야 되는데 USB 3 형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라즈베리 파이 3A, 3B는 USB 2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버전 4부터 USB 3가 들어가니까 제일 신제품인 라즈베리 파이 4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인텔 누크라고 있는데, 인텔 누크는 이런 조그만한 보드 형태가 아닌 진짜 케이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만한 PC가 돼요. 이제 여기다가도 원한다면 이제 파워 케이블을 꽂아서 이제 콘센트에다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큰 배터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인텔 누크 같은 경우는 프로세싱 파워가 지금까지 나왔던 뭐 제비어, 라떼 판다, 오드로이드,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x86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이제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이즈의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lem을 하려고 하실 때 인텔 누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텔 누크가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엔비디아 GPU를 빼고 라데온 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쿠다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만 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자비에를 추천을 합니다. 인텔 누크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이 엔비디아 GPU가 있는데 라고 하시면은 그럼 문제없이 인텔 누크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프로세서가 X86, 이제 보통 저희가 데스크탑에서 많이 쓰는 X86이 아닌 ARM 계열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데스크탑에서 개발을 했던 것들이 이런 ARM 계열 쪽의 시스템으로 넘어왔을 때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 쪽에 개발을 하실 때는 ARM 쪽에 맞춘 그런 이제 심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ARM 쪽으로 개발하는 게 좀 어려운 거가 이제 비전 알고리즘이 구현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고, 구현이 되어 있어도 어디 특정 회사의 SDK에 종속되어 있거나 특정 칩들에 종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퀄컴사의 패스트 CD 같은 것들이 이제 퀄컴의 칩들에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카메라는 이제 단한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사면 괜찮냐라고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단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웹캠이 되겠습니다. 웹캠으로는 사실 제가 웹캠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대부분의 웹캠들,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추천하는 로지텍의 웹캠들에서는 익스포저나 ISO,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픈CV로 들어가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종들도 있긴 한데 좀 불안정하고요. 이게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이제 좀 오래된 웹캠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라이프캠 스튜디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도 썼었을 때 4년 정도 전에 나왔던 모델이니까 벌써 한 5, 6년 전에 나온 모델인데, 이거는 익스포저, ISO, 셔터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쓰시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기는 한데요. 가능하면은 웹캠 쓰지 마시고 다른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좋은 웹캠 쓸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로지텍 브리오 4K가 나오는 걸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슬램에서는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풀 HD 이미지가 나와도 640, 480으로 줄여서 여기서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어떤 사이즈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4K 카메라를 쓰면 더 잘 되겠지라고 하시면은 논란의 토론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카메라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머신비전 카메라를 고를 것 같고요. 640, 480 아니면 640, 360에 되는 그런 카메라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카메라들이 아예 센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프레임 속도도 훨씬 빠른 편이고, 그 프레임 속도도 제가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머신비전 카메라라고 하면은 이런 카메라 형태가 됩니다. 보통 이 머신비전 카메라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런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가 보이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렌즈를 따로 팝니다. 이거가 왜냐면은 이거 머신비전을 사실 어디서 쓰냐고 하면은 공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씁니다. 정확한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많이 쓰는 카메라인데, 슬램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깨끗한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이런 카메라들을 사용해서 납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플레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바슬러 회사 두 개가 국내에서 전파 인증,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서 사와서 재판매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이 두 개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이 둘 중에 그럼 뭐를 골라야 되냐라고 하면은, 플리어가 뭐냐고 하냐면 이제 어디 연구실에 잠깐 계셨던 분들 중에는 아실 수도 있는 게 포인트 그레이라고, 예전에는 포인트 그레이사의 이제 카메라를 많이 슬램 쪽에서 연구를 많이 썼는데, 이 플리어사가 포인트 그레이사를 2016년에 임수해 버려가지고 모든 포인트 그레이사의 카메라는 이제 플리어사의 카메라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플리어사에 산 카메라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슬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플리어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막 주기도 하는데, 마슬러사의 별명은 머신비전 카메라의 애플이에요. 가격이 좀 더 있는데 잘 만들었다, 그런 거게 되겠죠. 연구용이면은 이 둘 중에 그냥 납품용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요. 연구용이라면은 단품으로 하나 두 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IDS라든지 아니면 에드먼드 옵틱스, 알라이드 비전 같이 이제 해외에 있는 유명한 머신비전 카메라들을 구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라운피플이라던가 수아랩에서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수아랩은 어차피 이제 코그넥스에 인수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니기도 하고, 국내 머신비전 카메라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네, 머신비전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웹캠과는 다르게 카메라 세팅을 정말 하나하나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카메라에 내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거야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머신 비전 카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정직한 이미지를 얻어줍니다. 이 정직한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웹캠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원래 예전에 이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공간에서 나타나는 빛의 정보를 받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실제 3D 공간에서 오는 빛과 정확히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쁜 이미지를 얻어내려고 주 프로세싱을 더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슬램을 할 때는 이쁜 이미지가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자세가 중점이 되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머신비전 카메라를 쓰는 게 좀 더 정직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비전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구매를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카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렌즈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렌즈가 뭐 막 20만 원대인 것도 있고 30만 원대인 것도 있고 900만 원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샀다가 이 렌즈 왜 이러지?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반품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페이즈 2에서 머신비전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DSLR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요. DSLR은 이제 PC와 다이렉트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넘겨주기는 하는데 DSLR도 무겁기도 해서 가능하면 DSLR로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요. 대신에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나 포토그라메트리 할 때는 DSLR이 최고입니다.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이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은 이런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쓸 수 있는 모듈 카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가볍고 이게 그냥 커넥션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쉬운 카메라인데, 보통은 이제 카메라 성능이 조금 낮은 편이고 파라미터 설정하는 것도 조금 약간 편이긴 합니다. 렌즈 설정도 조금 어려운 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제 정말 가벼운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으로 슬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슬램에서의 스트림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을 일단은 무작정 구매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미지를 어떻게 얻어내는 건가를 모르면은 이제 좀 낭패가 되긴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센서를 얻어내는 게 그렇게 좀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드로이드 자바 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 아니어서 자바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iOS에서 오브젝티브 C라든지 스위프트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지 이미지를 이제 센서와 다이렉트하게 통신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고르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하고, 아니면 주변에 같이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를 같이 끼고 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델은 당연히 플래그십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성능이 가장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 한 대가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정말 슬램하게 좋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구매는 비추하고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건 연구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분야고, 페이즈 2에서 다시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보시고 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께 요청을 해봐서 이걸로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테레오 카메라 쪽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은 두 개의 모델을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스테레오 랩스의 Z 카메라와 Z2 카메라, Z 미니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스테레오 랩스의 카메라는 이제 양쪽의 카메라가 2K의 화질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얻어내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쿠다를 디펜던시를 무조건 걸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API로 이미 슬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자기 위치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ITX 2070이 미니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이미지에 대해서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방 안에서 매핑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카메라겠지만, 가까이 30cm 쪽에서 뭔가를 트래킹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은 카메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제드2 카메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난달, 지지난달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API 위에다가 딥러닝 인퍼런스 모델을 탑재해서 스테레오 카메라에 슬램도 하면서 딥러닝 인퍼런스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카메라 추천하자고 하면은 인텔 리얼센스 T265가 있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피시아이 카메라, 그러니까 초광각 카메라를 두 개를 탑재를 해서 시야가 굉장히 넓고 비주얼 슬램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API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이시면은 바로 움직이 추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슬램으로 파스 플래닝을 해보고 싶었다, 나는 슬램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해보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슬램에 대한 이론을 다 파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T265 하나 사셔서 API로 오도메트리 콜 하시면 바로 됩니다. 이거가 T265부터는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기능을 인텔이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뎁스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RGB-D 카메라, 얘네들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와는 다르게 TOF를 이용한다든가,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스트럭처드 라이트, 이제 프로젝터를 통해서 레이저를 쫙 뿌려주고 이제 다른 카메라로 그 레이저를 쫙 읽어주면서 뎁스를 추정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카메라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시리즈고요. 키넥트 1도 있고 키넥트 2도 있고 가장 최신에 나온 에서 키넥트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키넥트 1보다는 키넥트 2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건 사실 에서 키넥트를 추천드립니다. 에서 키넥트의 성능이 정말 좋아요. 리얼센스보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키넥트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큽니다. 키넥트 2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에서 키넥트가 600g, 700g 정도 되니까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막 스마트폰에 탑재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정말 가벼운 로봇에다가 태블릿에다 탑재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나 사이즈 때문에 나는 키넥트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리얼센스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리얼센스 쪽에는 D415, D435, D515가 있습니다. 이제 415나 435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프로젝션 방식이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능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한데 쓸 수 있는 그 로버스티스가 조금 다르긴 하고요. L515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다라고 출시를 하긴 했는데, 라이다 형태처럼 TOF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내면서 에서 키넥트만큼의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뎁스 밀집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진 아직은 않았는데, D435 같은 경우는 저는 만족하고 썼는데, 나중에 키넥트2를 써보고 나니까 이제 키넥트2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리얼센스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인텔이 만든 거다 보니까 역시 또 인텔이 만든 오픈 비노, 즉 그 딥러닝 그 인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된 그런 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뎁스 이미지를 하고 싶다면은 인텔 리얼센스도 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으로 방금 들어온 것 중에 리얼센스 SDK에서 패스 플래닝도 지원을 해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리얼센스 카메라를 쓰긴 하는데 로우 이미지를 받아서 제가 직접 알고리즘을 구현했기 때문에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플래닝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출시됐었던 아이디어가 우리가 비주얼 슬램이 된다, 비주얼 이너셜 슬램이 된다가 이제 셀링 포인트였고, 패스 플래닝이 된다는 셀링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